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진행의 방효정입니다. 수천 건의 기사와 쏟아지는 숫자들 속에서 진정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AI의 눈으로 아주 경제의 모든 정보를 가장 촘촘하게 스캔해 단순한 뉴스를 넘어 내일의 수익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한 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이 기다려온 가장 명확한 대답, 데이터가 보내는 오늘의 결정적인 힌트를 확인하시죠.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주제 바로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코스피 2000 시대입니다. 지수가 얼마 올랐다, 앞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이 전례 없는 거대한 상승의 파도 속에 도대체 어떤 엄청난 기밀과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지 데이터가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오늘 살펴볼 내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7000 돌파부터 초고속 성장을 증명하는 데이터, 반도체와 ETF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투자 주의점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코스피 7000 시대의 개막, 이 역사적인 이정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384.56.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지난 5월 6일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6.45%나 점프하면서 찍어버린 역대 최고 종가입니다.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수 전체가 하루에 6%대 급등을 한다는 건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걸요. 대외 악재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시장이 그냥 모든 예상을 가볍게 깨버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낸 겁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록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186.39%. 이게 최근 1년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은행이자 3, 4%만 돼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수 자체가 1년 만에 186% 넘게 올랐다?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글로벌 주요 지수들을 다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그야말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초고속 성장의 핵심 데이터, 그 어마어마한 속도와 규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요. 예전에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가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무려 18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강산이 거의 2번 바뀔 시간이죠. 2000에서 3000 갈 때도 13년 5개월, 3000에서 4000 갈 때도 4년 9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 흐름 한번 볼까요? 4000에서 5000 가는데 단 3개월, 그리고 5000에서 6000 뚫는 데는 고작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18년 걸리던 게 이제 30일 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수가 무거워질수록 느려져야 정상인데 이건 뭐 엑셀을 밟다 못해 아예 로켓을 달아버린 수준인 거죠. 이 속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글로벌 증시랑 비교해보면 딱 각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엄청 핫했던 대만 가권 지수가 98%, 일본 니케이 225가 61% 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와 대박이다 소리 들을 수치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의 186% 앞에서는 좀 머쓱해질 정도죠. 전 세계 어디랑 비교해도 눈에 띄는 완전히 나홀로 무한질주를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비율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파이 그 자체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107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 자그마치 6058조 원입니다. 단 1년 만에 3배 가까이 팽창한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12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진 셈이죠.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체급 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헤비급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파트, 반도체와 ETF의 폭발적 상승세.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그 핵심 원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6천조 원짜리 거대한 파일을 딱 열어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단 2개의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44.3%를 꽉 쥐고 있어요. 나머지 수많은 훌륭한 기업들을 다 합쳐도 55% 남짓이라는 거죠. 시장 파이의 절반 가까이를 딱 2회사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건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
다들 짐작하셨댔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반도체 대장주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무려 2,696조 원이에요. 1년 전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그냥 두 회사만으로 가볍게 넘어버린 겁니다. 글로벌 AI 트렌드를 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전 세계 돈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두 거인이 무거운 코스피 지수를 하드캐리해서 위로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물론 반도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또 다른 주인공, 바로 ETF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이에요. 지난 1년 동안 ETF 종목 수가 973개에서 1,099개로 늘어난 건 기본이고요. 전체 덩치는 192조 원에서 452조 원으로 2배 이상 훌쩍 커졌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개별 기업 리스크 안고 가기보다는 반도체나 AI 같은 확실한 테마 전체에 투자하는 ETF 진짜 선호하시잖아요. 이런 스마트한 자금들이 ETF를 통해서 시장 곳곳에 쫙쫙 뿌려지면서 지수 전체의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형주랑 ETF의 엄청난 떡상을 가능하게 한 진짜 핏줄 같은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돈. 엄청난 신규 자금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계좌에 딱 대기시켜 놓은 돈.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죠. 이게 1년 전에는 56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얼마게요? 무려 125조 원입니다.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말 그대로 언제든 시장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실탄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채 넘쳐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이렇게 밀려들어 왔다는 건 당연히 투자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현재 활발하게 돌아가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1년 새 17%나 뛰어서 1억 5,222만 개를 돌파했어요.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해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남짓이잖아요. 근데 계좌가 1억 개가 넘는다는 건 갓난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평균적으로 인당 계좌를 2개 이상씩 굴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진짜 온 국민이 이 역사적인 상승장에 엄청난 열정으로 뛰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밌고도 경이로운 데이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투자주의점 리스크 탐색까지. 화려한 파트장 밖의 상황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쓱 둘러봐야겠죠. 지금 코스피 지수만 보면 매일매일이 축제 같지만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신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한 발짝 물러서서 외부 환경을 냉정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일단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 이거 유가랑 물가를 언제든 자극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고요. 글로벌 경기준화 우려도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역대급 호황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산 가격 거품이나 예상치 못한 금리 충격 같은 불안한 이야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남들 다 산다고 무작정 따라 뛰어들기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악재들이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쯤 멈춰서 냉정하게 따져볼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흥미로운 데이터들은 결국 하나의 중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든든한 반도체 대장주들과 넘쳐나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만들어낸 이 맹렬한 나홀로 무한질주가 다가오는 글로벌 리스크의 파도마저 가볍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코스피 7000이라는 역사상 본 적 없는 고점에 서 있는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차분히 주변을 살펴야 할 시점일까요? 오늘 짚어본 이 팩트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여러분만의 스마트하고 현명한 투자 스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분석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하나 나왔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급등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10만 원.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SK스퀘어가 찍어버린 엄청난 주가입니다. 시장에서 야, 여긴 진짜 깨기 힘든 마의 구간이다 했던 그 심리적 장벽을 아주 가뿐하게 단숨에 뚫어버린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바로 이 미친 속도입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1% 넘게 쫙 올랐거든요. 와, 이건 진짜 시장 전체가 놀라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엄청난 모멘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100만 원 돌파가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SK스퀘어가 이른바 황제주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을 위해 아주 찰떡 같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식시장에는요,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는 아주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VIP 클럽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클럽은 입장권 자체가 주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넘어야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시장에서 너네가 진짜 최고다라고 인정해주는 훈장 같은 건데, 이번에 SK스퀘어가 이 엘리트 VIP 클럽에 아주 당당하게 입성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로 한번 볼까요? 이번 급등 덕분에 SK스퀘어의 몸집이 무려 145조 원 규모로 확 불어났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그 다음으로 거대한 세 번째 헤비급 선수가 된 거예요. 체급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나? 그 급등의 비밀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주 흥미로운 가족 이야기에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 둘의 관계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SK스퀘어는 자기가 직접 막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지주회사예요. 비유하자면 부모님인 거죠. 그런데 이 부모님한테 진짜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스타 자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심 반도체 자회사인 SK하이닉스예요. SK스퀘어의 몸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효자 SK하이닉스의 가치가 떡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밖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니까 그 지분을 가진 부모님 주머니까지 아주 빵빵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핵심, 이 하이닉스를 밀어올린 강력한 바람, 바로 AI 반도체라는 순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 보면 연산의 계층화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쉽게 풀어드릴게요. 요즘 핫한 AI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냥 칩 하나 띡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빠르고 똑똑하게 계산하는 칩도 필요하고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오래 보관하는 칩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특기를 가진 메모리들이 층층이 쌓여서 아주 찰떡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 팔리냐? 방금 말씀드린 그 층층이 쌓인 구조 덕분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최고급 메모리인 HBM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서버용 D램, 그리고 고용량 저장 장치인 ESSD까지 그냥 메모리란 메모리는 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수요의 달콤한 열매를 누가 다 먹고 있다? 네, 바로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맛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가 급등을 이끈 또 다른 강력한 무기죠. 바로 주주들을 활짝 웃게 만든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주주들 챙겨주려고 SK스퀘어가 도대체 뭘 했는지 딱 두 단계로 나눠서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 풀린 자기네 주식을 계속 사들여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걸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희소해지면서 쑥쑥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올해 무려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 배당을 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돈 벌어서 주주들 지갑에 직접 꽂아주겠다는 건데, 와, 이러면 투자자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장 사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맞물려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연구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때요. 자회사가 배당을 팍팍 주면서 들어온 현금이 결국 다시 주주들한테 가고 또 반도체 투자로 이어지는 끈끈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딱 이거예요. 자식이 돈 벌어서 부모님 용돈 드리면 부모님은 그 돈으로 식구들 소고기도 사주고 자식 학원비로 재투자도 하는 거죠. 한 번의 성공이 다음 성공을 낳는 완벽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분석 해설을 쭉 따라오시면서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기업의 몸값을 올리고 우리 같은 주주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확실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AI 붐이 진짜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 콧대 높고 화려한 황제주 VIP 클럽에 다음으로 입장하게 될 기업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다음 타자를 찾아내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하나 있었죠.
꽉 막혀 있던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파이프라인이 뻥 하고 뚫린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핵심, 바로 삼성증권과 글로벌 투자 플랫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즉 IBKR의 만남입니다. 와, 이게 도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인 걸까요? 그 흥미진진한 시장의 이면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단 하루 만에 무려 28%. 세상에, 5월 4일에 덩치 큰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 주가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구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무거운 대형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건 솔직히 결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이 정도로 뛰었다는 건 한마디로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이 안에 숨겨진 엄청난 가치를 단번에 알아채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게다가 이게 그냥 하루 반짝하고 끝난 해프닝이었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바로 다음 거래일이었던 5월 6일 오전장을 보면 전 거래일보다 6.82%나 더 오르면서 무려 14만 7,300원이라는 고지까지 돌파해버립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자본, 그리고 꺾이지 않는 상승세. 시장이 이 호재를 얼마나 강력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숫자로 딱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역대급 주가 랠리를 촉발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연결에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거대 온라인 브로커리지 플랫폼 IBKR과 시범 제휴를 맺은 건데요. 사실 이 IBKR이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접속하는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휴 소식은 곧 삼성증권이 전 세계의 글로벌 자본을 다이렉트로 빨아들일 수 있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꽂았다는 뜻이고, 바로 그 기대감이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이걸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하나 사려면 와,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복잡한 외국인 투자 등록증부터 발급받아야지, 환전도 까다롭지, 심지어 별도로 국내 계좌까지 개설해야 했거든요. 하다가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꽉 막힌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자기가 평소에 쓰던 IBKR 앱만 딱 쳐면 끝이에요. 귀찮은 서류 작업, 복잡한 허들 다 필요 없습니다. 화면 터치 몇 번만으로 한국 주식을 아주 매끄럽고 직접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 혁신적인 국경 간 거래의 변화를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연구원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아주 익숙한 국내 증권사 앱 열고 테슬라나 애플 주식 살 때 굳이 미국 증권사에 또 가입하나요? 아니죠. 그냥 쓰던 앱에서 매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잖아요. 이번 제휴가 딱 그 원리입니다. 외국인들도 굳이 한국 앱 새로 깔 필요 없이 원래 쓰던 친숙한 미국 증권사 앱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을 마치 자기네 나라 주식 사듯이 쓱쓱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직관적이고 획기적이죠? 실제 기술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무대 앞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IBKR 앱이라는 익숙한 화면을 보면서 아주 편하게 주문을 넣지만요. 무대 뒤에서는 삼성증권이 일종의 인터브로커로서 묵묵히 한국거래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 주문이 IBKR을 거쳐서 삼성증권으로 쏙 들어오면 그걸 한국 시장에서 착착 체결시키는 방식이죠.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굳이 해외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지 않고도 IBKR이 가진 어마어마한 글로벌 고객층을 통해 엄청난 거래 대금과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이렇게 좋고 편한 서비스가 왜 이제야 나왔을까요? 당연하게도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마법은 아닙니다. 무려 수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진행된 규제 완화의 결과물이거든요. 2017년에 처음으로 외국인 통합계좌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2023년에는 정말 까다로웠던 T+2 즉시보고 의무가 드디어 폐지되면서 발목을 잡던 큰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이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딱 지정되면서 합법적인 탄탄대로를 걷게 된 거죠. 역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항상 이런 보이지 않는 규제 혁신이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1년의 규제 완화들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굳이 한국 내에 라이센스가 없는 해외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 증권사랑 손만 잡으면 이런 다이렉트 서비스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진입로 자체가 그동안의 귀찮고 복잡한 로컬 방식에서 완전히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편입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삼성증권이라는 한 회사의 수익 모델이 좋아진 걸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 전체에 외국인 자금이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개통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단일 증권사의 제휴 소식 하나가 주가를 28%나 수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외국인 자본이 아무런 마찰 없이 쑥쑥 유입되는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다른 금융사들까지 이 거대한 흐름에 앞다투어 동참한다면 과연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지형도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작은 혁신의 불씨가 앞으로 한국 증시에 얼마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진짜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의도 증권가에서 난리가 난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외국인 통합계좌 돌격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외국인 투자 서비스 같지만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은 다릅니다. 이면에 숨겨진 증권사들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과 생존 경쟁을 경제 뉴스 분석 형식으로 아주 딥하게 파헤쳐 볼 거거든요. 이 진짜 외국인 모시기 경쟁 뒤에 과연 어떤 거대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빠르게 보시죠. 진짜 외국인 러시부터 수익성의 비밀인 수수료 경제학,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진짜 외국인 러시, 어떻게 증권업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숫자 9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현재 이 통합계좌 서비스를 이미 내놓거나 아예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국내 대형 증권사 숫자입니다. 삼성, 하나, 키움부터 미래셋, KB, NH투자증권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곳들이 무려 9곳이나 일제히 뛰어들었어요. 이건 그냥 가벼운 유행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사활을 건 거대한 폭풍 질주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게 우리끼리 파이뺏기 싸움이 아니란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잡은 글로벌 파트너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삼성증권은 전 세계 460만 개 계좌를 가진 거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랑 딱 손을 잡았고요. 하나증권은 홍콩 엠퍼러증권에 이어 336만 계좌를 보유한 푸투증권까지 섭외했습니다. 키움증권도 미국의 유명 브로커리지인 위브를 파트너로 끌어들였죠. 한마디로 전 세계 해외 개미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으로 다이렉트로 끌어오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뚫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통합계좌, 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러는 걸까요? 낡은 시스템을 어떻게 우회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왜 혁신적인지 옛날이랑 딱 비교해 드릴게요. 기존 구형 시스템에선 외국인 개인이 한국 주식 한 주 사려 해도 외국인 투자 등록, 그러니까 IRC라는 걸 거쳐서 국내 계좌를 파야 했어요.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느려 터졌죠? 그래서 다들 그냥 포기하고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나 사고 말았거든요. 근데 신형 시스템인 통합계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증권사가 한국의 큼직한 대표 계좌 하나만 딱 열어두면 끝이에요. 외국인들은 번거롭게 가입할 필요 없이 자기 나라 증권사 앱 켜서 다이렉트로 한국 주식을 아주 빠르고 매끄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동안 거래를 꽉 막고 있던 장벽을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세 번째, 변화의 기폭제. 규제 완화와 강세장이 어떻게 이 붐을 일으켰는지 볼까요? 사실 이 시스템 새롭게 툭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17년에 이미 나왔어요. 하지만 온갖 규제로 꽁꽁 묶여서 껍데기만 있는 제도였죠. 그러다 대반전이 일어난 결정적 타이밍이 바로 기사에 나오는 1월 2일입니다. 이때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면서 샌드박스니 뭐니 하던 족쇄가 다 풀리고 통합계좌 개설 제한이 전면 폐지됐어요. 한마디로 당국이 자, 이제 마음껏 해봐 하고 빗장을 확 열어준 거죠. 꽉 막혔던 제도가 뚫리니까 업계 전체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또 기가 막히게 불을 지핀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압도적인 숫자 75.60%.
바로 지난해 코스피 시장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무려 OECD 국가 중에서 상승률 1등을 찍어버린 전례 없는 불장이었죠. 제도의 빗장도 풀렸겠다.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뜨겁게 달아올라 있겠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선 구미가 확 당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증권사들이 이 완벽한 황금 타이밍을 절대 놓칠 리 없었겠죠. 네 번째 핵심입니다. 진짜 전략적 움직임. 증권사들의 은밀한 속내와 계산법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터브로커 구조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자기네 증권사 앱에서 매수 주문을 딱 누르면 그게 파트너십 맺은 한국 증권사의 통합 계좌로 그대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이 전체 거래망을 서로 공유하고 거기서 쏠쏠하게 떨어지는 수수료를 나눠 먹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선 글로벌 투자자 편히 봐주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텅텅 비어있던 새로운 수수료 수익 파이프라인을 누가 먼저 독점하느냐,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피 튀기는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돈이 얼마나 되길래 이러느냐? 전문가 분석을 한번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 자료인데요. 새로 유입된 외국인 개인들의 거래 대금이 기존 외국인 거래량의 딱 10%만 채워줘도 증권사 연간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약 5.5%나 뛸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증권사 전체 수수료 마진이 5.5% 뛴다? 경영진 입장에선 당장 TF팀 꾸리고 올인하라고 지시할 만한 엄청난 매력인 거죠. 다섯 번째, 수수료 수익. 과연 무조건 이득일까요? 냉정하게 수익성 현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부를 좀 깐깐하게 들여다보죠. 보통 증권사 해외 주식 수수료가 8에서 9bp 정도 되고 여기서 현지 브로커한테 한 2bp 정도 떼어줍니다. 근데 치명적인 변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대 파트너 중 하나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IBKI 자기 고객들한테 받는 한국 주식 수수료가 고작 0.03%에서 0.06%, 그러니까 3에서 6bp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래망이 열려서 파이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막상 증권사들이 쪼개 먹을 마진율 자체가 생각보다 아주 훨씬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가 짚어낸 뼈아픈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래 볼륨, 즉 사이즈 자체는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겠지만 마진율이 종이장처럼 얇은 철저한 박리담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떼돈을 벌겠다는 초기 수익성 측면에선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글로벌 유동성의 바다를 뺏기지 않기 위해 꾹 참고 일종의 저마진 실험에 기꺼이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과연 이 엄청난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코스피 시장을 뜨겁게 데울 수 있을지 장기적 영향력을 살펴보죠. NH투자증권 윤유동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꽤 긍정적인 총사진이 보입니다. 통합계좌로 접근성이 좋아지니 투자자 기반이 폭넓게 다변화될 거다. 그리고 거래 절차가 확 심플해진 만큼 우리 증시로 들어오는 글로벌 유동성 파이 자체가 본격적으로 커질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엔 이 외국인 개미들이 삼성전자 같은 익숙한 대형주 위주로 사들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시장 전반의 체력을 한 단계 펌핑시키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짚어본 이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이 피 튀기는 통합계좌 돌격전. 과연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뚫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는 증권사들만의 씁쓸한 저마진 실험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만년 박스권에 시달리던 우리 코스피 시장에 전 세계 개미 자본을 다이렉트로 수혈하는 궁극의 기폭제가 될까요? 시원하게 뻥 뚫린 이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 위로 엄청난 글로벌 자본들이 어떻게 질주해 들어올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의도에 숨겨진 전략을 읽어내는데 시원한 해답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예리한 자료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우리 금융시장 돌아가는 데이터를 쭉 분석하다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지각 변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익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전통은행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날렵한 증권사들이 은행의 뒤를 완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둘 사이에 지금 어떤 국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시장의 흐름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성적표를 보면 진짜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거대 공룡이라 불리는 5대 은행의 합산 순이익이 약 4조 4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10대 증권사의 합산 순이익이 4조 4,6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믿겨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난공불락 같았던 은행의 1분기 수익을 증권사들이 뛰어넘어버린 그야말로 엄청난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해드릴 핵심 포인트들을 화면에 5가지로 쫙 정리해봤습니다. 1번, 은행을 위협하는 증권사부터 1분기 깜짝 실적 비교, 불장이 만든 수수료 수익, 그 숨은 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인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은행을 위협하는 증권사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이 역전 현상, 사실 하루아침에 운 좋게 뻥 뻗은 게 아닙니다.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은행 대비 증권사의 순이익 비중이 2022년에 27.8%였거든요. 근데 2023년에 36%를 넘더니 올해는 무려 42.9%까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딱 절반, 50%에 도달할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증권업계가 어떻게 은행을 턱 밑까지 맹추격해 왔는지 이 거침없는 우상향 그래프가 다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1분기 깜짝 실적 비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권사들이 이렇게 돈을 쓸어 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증권사 성적표를 까보면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 바로 미래에셋증권인데요. 무려 1분기에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일 증권사로 1조 3천억여 원이라니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랑 메리츠증권도 나란히 6천억 원 후반대에 탄탄한 수익을 내면서 이 강력한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한, 하나, 국민은행 같은 전통의 대형 은행들 역시 1분기에 1조 1천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습니다. 여전히 체급 자체가 거대하긴 하죠. 근데 방금 전에 증권사 대장주가 1조 원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쳐다보기도 까마득했던 이 두 섹터 간의 실적 격차가 이제는 사실상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게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주제, 불정이 만든 수수료 수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증권사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거대한 수익을 냈을까요? 가장 명백하고 직관적인 이유는 바로 지금 시장이 엄청난 불장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막대한 자금에다가 외국인 자금까지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위탁매매 수수료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이 빵빵한 수수료 수익이 증권사 금고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한 거죠. 이 시장의 뜨거운 열기, 유한타증권 우도영 연구원님의 분석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공여 잔고 그리고 주식 사려고 대기 중인 고객 예탁금 모두 전월 대비해서 확 뛰었죠. 특히 예탁금은 17.6%나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네 번째, 실적 역전의 숨은 배경입니다. 수수료 수익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은행들을 제쳤다고 보기엔 뭔가 좀 부족하죠? 숨은 비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업계가 은행을 이렇게 턱 밑까지 쫓아올 수 있었던 진짜 배경에는 사실 3가지 아주 날렵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수수료에만 목매지 않고 수익원을 싹 다변화했고요. 전 세계를 무대로 과감하게 글로벌 투자를 뛰었습니다. 게다가 종합투자계좌나 발행어원 같은 새로운 제도들을 엄청 영리하게 활용해서 자기들 자금운용 덩치를 팍팍 키운 겁니다. 이거 진짜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1분기에만 1조 원 넘게 벌었다고 했던 미래에셋증권 기억나시죠? 도대체 어디서 대박을 쳤나 봤더니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에 투자해서 얻은 평가이익이 엄청났던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 아등바등하는 걸 넘어서 글로벌 우주 산업에 과감하게 베팅한 통찰력이 말 그대로 증권사 수익을 우주로 쏘아 올려버린 셈이죠.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투자자를 위한 핵심 요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대 기관들의 지각 변동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실래요? 130조 원.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이게 바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고객 예탁금 규모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 주변에 언제든 주식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막대한 총알이 130조 원이나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치열해진 시장,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태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매수 심리 엄청 견고하죠?
단기 매매하면서 회전율 계속 올라가죠. 거기다 레버리지 투자까지 쭉쭉 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무슨 뜻이냐?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속도감 속에서 멍 때리지 않고 민첩하게 정보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의 첫 번째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쫙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무겁고 안정적인 은행을 날렵하게 따라잡아버린 증권사들, 그리고 1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정신없이 회전하는 이 불장 속에서 여러분은 예전 하던 방식 그대로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역동적인 흐름에 딱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만의 투자 무기를 만드는데 진짜 유용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아주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이슈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글로벌 성과급 분쟁, 국경을 넘은 보상 갈등의 내막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연봉 협상이나 성과급 갈등이라고 하면 그냥 한 사무실 안에서 혹은 같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의 본사와 그 해외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채용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팽팽한 줄다리기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력하고 직설적인 한마디부터 볼까요? 우리도 돈 줘. 와, 진짜 군더더기 없이 단도직입적이죠? 놀랍게도 이 당돌한 요구가 지금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이 한국에 있는 글로벌 본사 직원들과 똑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달라고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갑자기 어디서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터져 나온 걸까요? 이게 그냥 어디 작은 해외 지사에서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우시 반도체 공장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니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초대형 글로벌 제조 거점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현지 채용인들이 본사와의 보상 격차를 문제 삼으면서 정면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상황이 왜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압박인지 이 숫자 50%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불만이 있어서 목소리만 큰 게 아니거든요. 이 현재 노동자들이 쥐고 있는 레버리지, 즉 협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 단 한 곳에서 만들어내는 물량이 회사 전체 D램 생산량의 무려 절반, 딱 50%를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 이들이 파업이라도 해서 공장이 멈추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는 걸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는 핵심 중의 핵심 기지라는 겁니다. 규모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 우시공상 한 곳에서만 일하는 중국 현지 인력의 규모가 무려 최소 4,000명입니다. 400명도 아니고 4,000명이요. 회사 전체 D램 생산의 절단을 책임지는 거점에서 4,000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갈등이 빵 터진 걸까요? 사실 과거에는 해외 공장 직원들이 자기 나라, 그러니까 현지 임금 기준에 맞춰서 월급을 받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본사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아시죠? 거기서 검색 몇 번만 딱 하면 한국 본사가 올해 얼마나 미친 듯한 실적을 냈는지, 한국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몇백 %를 챙겨갔는지 이런 뉴스들이 중국어로 번역돼서 실시간으로 쫙 뜹니다. 현지 노동자들이 본사 상황을 너무나 투명하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정보의 평등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소식도 1초 만에 아는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해외 현지 직원들에게 본사의 엄청난 재무적 성과나 파티 분위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 본사는 이번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다더라 하는 소식이 알림으로 띠링 울리는 순간 현지 공장 노동자들은 당연히 우리도 밤낮 없이 기계 돌려서 50%나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본사만큼 안 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정보의 투명성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 요구를 폭발시키는 강력한 불씨가 된 겁니다.
당연히 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공식적으로 국가별 맞춤형 보상체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방어 논리를 펼쳤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한국의 물가와 노동시장 기준이 있고 중국은 중국 현지의 경제적 특성과 임금 수준이 있으니까 글로벌 본사와 해외 법인의 보상체계는 애초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지만 글쎄요. 모든 실적 데이터를 꿰뚫어보고 있는 현지 직원들에게 이 원칙이 과연 예전처럼 100%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의 반발,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 자, 그러면 이 바다 건너의 거대한 갈등을 지켜보는 한국 여론은 어떨까요? 아주 객관적인 시선에서 국내 누리꾼들의 꽤나 차갑고 방어적인 반응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의 가장 날카롭고 대표적인 반론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반도체 업황이 완전 바닥을 기어서 회사가 수조 원대 적자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월급 깎거나 반납한 적 있어? 라는 거죠. 한국 본사나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 거대한 리스크를 온몸으로 짊어지기 때문에 대박이 났을 때 그만한 보상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만 현지 노동자들은 그런 재무적 리스크는 1도 분담하지 않으면서 달콤한 과실만 똑같이 빼먹으려 하느냐는 아주 매서운 비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격렬한 반응도 나옵니다. 글로벌하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네. 와, 진짜 직설적인 표현이죠. 한국 본사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뼈를 갈아 만든 찐 핵심 기술 덕분에 이런 엄청난 글로벌 성공을 이뤄낸 건데 단순히 공장에서 조립하고 생산하는 현지 직원들이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는 깊은 반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로 이 성과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깊은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쁜 선례가 남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번에 중국 공장의 요구를 회사가 들어준다면 당장 베트남, 미국, 인도에 있는 다른 해외 법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본사 기준으로 성과가 맞춰달라고 요구할 게 뻔하잖아요.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눈덩이 효과. 말 그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라는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거뮤줄처럼 하나로 다 연결된 지금의 노동 환경에서 과연 기존 기업들의 국가별 맞춤형 임금 체계라는 이 낡은 공식이 앞으로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지구 반대편의 동료가 성과급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단위까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시대. 과연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이 거대한 보상의 딜레마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 팽팽하고 복잡한 갈등의 해법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룰 내용은 최근 시장 판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경제 이슈입니다. 바로 중동발 물가 쇼크, 그리고 이 때문에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이 이중 경제 쇼크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당장 우리 지갑이랑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물가와 성장의 동반 상승, 흔들리는 물가 전망,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시장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와 성장이 동시에 오르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부터 들여다보죠.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2.6%. 이게 바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요즘 마트 가면 와, 물가 진짜 미쳤다 싶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승폭은 전적으로 중동발 쇼크, 그중에서도 널뛰기 하는 국제 유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무려 1년 9개월 만에 찍은 최고치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막 뛰어다닐 때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지금 정통으로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당장 우리 동네 마트 영수증을 바꿔놓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7%라는 숫자인데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물가가 이렇게 막 치솟으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경제 성장은 둔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를 까봤더니 어라? 예상을 완전히 깨고 1.7%라는 엄청나게 탄탄한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처음에 한 0.9% 정도 성장하겠지? 하고 꽤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2배에 가까운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건 시장에 돈을 쓰려는 수요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결국 자연스럽게 좀 떨어져 줘야 할 물가를 계속 위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물가와 고성장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중 쇼크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렇게 경제가 뜨거운데 기존에 세워뒀던 물가 전망은 과연 온전할까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올해 물가는 2.2%, 내년은 2.0% 오를 거라고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숫자들 이제 다 소용없어졌습니다. 중동전쟁 터지기 전 평화로울 때나 가능했던 시나리오거든요. 지금처럼 유가가 미친 듯이 뛰는 현실 앞에서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할 데이터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경제 전망에서는 이거 대폭 올려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 됐습니다. 유성대 한국은행 부총재의 말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뚝뚝 묻어납니다. 유가는 계속 비싸지. 거기에 농축수산물 가격 오르는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5월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거라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다가오는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 안에는 벌써부터 시뻘건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번 달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거란 예측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의 연 2.5% 기준금리를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버티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마지막 방어선마저 뚫린다면 당장 여러분이 매달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훅 뛰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게다가 상황이 금리를 묶어두기에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경제가 너무 잘 크고 있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할 핑계가 사라졌고요. 바다 건너 미국 연준조차 인플레이션 아직 너무 높은데? 하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금리 동결을 고집할 명분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투자자분들은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손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아주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를 불렀는데 JP모건은 3%, 시티는 2.9%를 부르고 있어요. 무려 1%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외국계 자본이 한국 경제 생각보다 진짜 강한데? 라며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성장이 이렇게 좋으면 물가 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야겠네 라는 금리 인상론에 엄청난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바로 시장의 모든 시선이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신 총재를 가리켜 실용적 매파라고 부르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얄짤없이 긴축을 하되 현실적인 해결책도 같이 찾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숨막히는 금리 인상 압박 속에서 과연 어떤 예리한 카드를 꺼내들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타임라인은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5월 28일엔 동결하겠지만 다가오는 여름, 한 5월에서 8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3% 턱밑까지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못 버티죠. 8월쯤에는 결국 0.25%포인트, 즉 25bp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요, 내년 상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아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증권의 조용구 연구원 같은 전문가들도 이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8월에 첫 발을 떼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올린 다음에 한국은행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 모드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리를 팍 올린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유지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싸게 돈 별리던 꿀 같은 시절은 끝났고 고금리라는 매서운 겨울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치솟는 물가, 그리고 뜻밖의 튼튼한 경제 성장.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중앙은행의 등을 금리 인상이라는 절벽 쪽으로 맹렬하게 떠밀고 있습니다. 과연 실용적 매파, 신연송 체제가 이 경랑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째깍째깍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금리 인상 시기 앞에서 당장 내 대출이자 내 투자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하게 대비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짚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촘촘한 설계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휘발되는 뉴스가 아닌 수익으로 증명될 시그널을 남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장이 멈춘 시간에도 아주경제의 AI는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가겠습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 더 선명한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